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월요일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가 이번 주 문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NS 한 뉴스 시작을 해볼까요?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화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게임이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게임 설명을 보면 귀여운 노알라 캐릭터가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몸에 해로운 계란과 부엉이를 피하는 게임이라고 등록돼 있는데요. 아이고, 예. 노알라는 이제 노 전 대통령의 성을 코알라와 합성해 만든 용어입니다. 게임 영상을 보면 부엉이 바위와 북한 인공기가 그려진 미사일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 현재 이 게임은 처음 올라온 구글 애플리케이션 장터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일베 등에서는 다른 경로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해지고 있어서 당분간 게임이 인터넷에서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게임 개발자는 지난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이메일 인터뷰에서 별 생각 없이 재미로 만들었다. 일베 등에서 게임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자신을 일베 회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만들었대요. 네. 이게 더 문제네요. 네. 예를 들고 트위터에서는 고인을 재미로 희화화하는 게 말이 되냐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는 악한 인간들과 함께 사는 것 같아 욕지기가 나온다. 이런 게임 개발은 즉각 법에 따라 사자 명예훼손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인디게임 개발자들도 스카이온지, 이 게임의 이름이 스카이온지인데요. 네. 이 철퇴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 참여한 게임 개발자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사회에서 여러 눈치를 받으면서도 우리 한국 개발자들은 꿈을 갖고 열심히 좋은 게임을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개발자라고 부르기도 창피한 인간들 때문에 게임 개발자들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게임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질까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게임 논란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소위 일베 현상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연예인들이 나쁜 뜻인 줄 모르고 일베 용어를 쓰는 것에 이어 고인을 조롱하는 게임까지 등장했다. 이런 현상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사회에 점점 퍼지는 일베 현상에 언론과 교육계가 경중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문이 막힙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한국 힙합 음악계의 초유의 비방전, 이른바 디스전으로 트위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생소했는데요. 디스는 이제 영어 단어 디스리스펙트의 줄임말로 남을 헐뜯거나 인신성 공격을 하는 하나의 힙합 음악 장르입니다. 원래 디스가 힙합 음악 장르였어요? 네,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원래 그래요? 디스전이 이제 힙합 음악의 장르라고 하네요. 처음 알았네요. 예. 네, 이번 힙합계 디스전은 이제 지난 21일 가수 스윙스가 유튜브에 공개한 음원을 통해 한국의 유명한 힙합 아티스트들을 전부 디스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이후 수많은 래퍼들이 다양한 형태의 답곡을 공개하면서 디스전의 규모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디스전은 1991년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디스전이라 불리는 현상이 처음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디스전은 이렇습니다. 이제 A라는 힙합 가수가 한국 힙합은 다 쓰레기야라고 비난하는 노래를 올리니까 다른 힙합 가수들이 너나 잘해라고 했습니다. 예. 또 C라는 가수가 D, 너 왜 이렇게 못해라고 비난하자 D가 C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역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전이 확산된다는 것인데요. 예. 힙합계에서는 이제 디스를 당했을 때 되돌려주는 것이 게임 혹은 문화처럼 여겨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그룹 듀스의 멤버였던 가수 이현도 씨는 이런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한국 힙합계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에 여러 트위터 이용자들은 이래야 진짜 힙합이지라며 옹호했습니다. 네. 서로 질책하고 반성하며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치고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좋은 힙합 음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반면 폭로와 비방으로 물든 진흙탕 싸움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디스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로의 사생활 등을 폭로하며 말싸움을 벌이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언론들은 이게 무슨 대단한 문화현상인 마냥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용자는 미국 힙합은 웨스트 코스트랑 이스트 코스트 간의 힙합 정체성에 대한 대결이었다. 지금 우리나라 힙합 디스전은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기에 바쁘다. 전혀 생산성 없는 싸움일 뿐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에도 서편제와 동편제가 있었군요. 그런 거죠? 네. 그런 거 비슷한 거죠? 네. 뭐 근데 힙합 뭘 알아야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네, 오늘 탈탈 인터뷰에서는 세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가 아뜨거하고 긴급 처리를 했죠. 그래서 이 세금 논쟁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건 잠깐 가라앉았을 뿐이지 완전 해결된 게 아닙니다. 어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70% 넘는 국민들이 이 부족한 세금은 대기업과 부자들이 더 내야 된다. 이런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관심을 끄는 게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유세 문제이고요. 또 세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할 분은 글로벌 정치적 경제연구소의 오건호 실장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 그 단도직입으로 한번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난 세법 개정안에서도 이제 그 민심 확인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에 부유세 도입 얘기가 잠깐 나온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 오건호 실장께서도 이 부유세 방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역할을 하신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맞나요? 아니 뭐 제가 조금 도왔습니다. 제가 중심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서 한번 그 대놓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유세 도입 정말 불가능한 겁니까? 지금 이제 2004년도 총선이 있었는데요. 예. 네, 민주노동당이 부유세를 이제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그렇죠. 국민들의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부유세는 이제 자산에다가 예. 꽤 많은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적용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당시까지는 지금에 비해서는 훨씬 그 과세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예. 저희가 설계할 때 10억 정도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부유세를 부과했었는데 네. 기준시가였어요. 기준시가 10억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에 실제 가격으로 따지면 한 30억 이상의 그렇죠. 자산을 가지신 분들한테 부유세를 적용해서 연 10조 원 정도의 세수를 마련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만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부동산 자산도 있고 금융 자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다 합쳐 갖고 그러니까 10억 이상이었던 겁니까? 예, 저희 설계도에 따르면 금융 자산, 부동산 자산, 혹은 귀중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자산이죠. 근데 설계도에서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집안에 숨겨놓은 이제 기존품을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물방울 다이아가 어디 있는지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렇죠. 부동산 자산하고 금융 자산 이게 주요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입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자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10억 이상. 예. 그런데 그 2004년 10년 전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10억 네. 그리고 그때 기준 시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30억이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뭐 한 40억, 50억 가량 되는 기준이죠. 아마 환산해 보면. 그러면 아주 그 단순하게 그러니까 자산 규모 50억 이상의 사람에게 세금을 좀 더 걷는 부유세를 신설해서 세금을 걷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50억 이상 자산가들은 좀 더 내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당시 민주노동당이 굉장히 조그마한 정당이었습니다. 국회 의석도 하나도 없었는데 2004년에 10개 의석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때 알려지기로도 부유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특히 이제 부동산 양극화가 심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 자산, 금융 부자들한테는 세금을 좀 더 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시에도 그런 일부 지지가 있었고요. 이후에도 그런 이제 부동산 혹은 금융 자산의 양극화가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방식의 세수 도입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유세 도입은 한번 그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있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자산 계층들의 저항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어려운 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때 세금 폭탄론이 그때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사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시는 분만 세금에 저항했던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많은 다수의 저희 시민들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워낙 세금 저항이 강하다 보니까 예. 해당자들의 저항도 있겠지만 또 국민들의 그런 비판적인 여론도 있어서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증세 얘기를 꺼내기가 쉽진 않더군요. 예. 예, 그때 분명히 그렇고 세금 폭탄론에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열린우리당이 참패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됐었었는데 예.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그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부분이 상당히 왜곡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의리의리한 집 갖고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좀 광범위하게 저항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 홍보만 좀 잘하고 설득을 잘하고 지향하는 바로 좀 분명히 한다면 좀 이런 것들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되돌아보면 네.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이제 그런 해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종합부동산세 취지는 굉장히 좋았고 네. 당시 국민들의 지지도 얻을 수 있었는데 추진 과정이 네. 너무 제가 보기에도 엉성했어요. 투박했고요. 예. 그렇게 좀 투박하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보수 언론들이 그런 걸 빌미로 자꾸 세금 폭탄론을 유포해서 그렇죠. 효과를 발휘했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알리고 네. 또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이게 설득을 한다면 이제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한 국민적 요구도 높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제대로 추진한다면 네. 과거의 실패는 아니고 예. 좀 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의 성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부유세 세율이 어떻게 되는 거였습니까? 당시 부유세 세율은 되게 이제 낮았어요. 한 1% 안팎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예. 자산의 1%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자산의 저희가 0.1%였어요. 자산의 0.1%. 근데 0.1%가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국민이 0.1%에 해당됐고요. 세율은 한 1% 안팎입니다. 예. 금액에 따라 1% 안팎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일부 국가에서 부유세를 도입하고 있는데 네. 대략 1% 안팎입니다. 1%. 그 대신 예. 0.5에서 2% 정도 되는데 이제 그 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 누진 적용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억 자산가라고 한다면 1%면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1년에. 그렇죠. 내야 되는 부유세가. 예.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는 거의 뭐 그래 보이긴 하네요. 하지만 만만치 않죠. 그렇죠. 자, 여기서 한번 그러면 돌아보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에서 지금 부유세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유세가 이제 그 유럽 복지국가 나라에서는 꽤 상당수 나라에서 부유세를 도입하고 있었는데요. 네. 사실 1980년 전후로 해서 이른바 신자유주의 기조가 들어오면서 예. 전반적으로 감세 물결이 몰아쳤어요. 예.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율도 인하됐고요. 네. 부유세도 폐지되는 분위기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예. 1990년대 덴마크, 독일 이런 나라들이 폐지됐고 심지어는 부유세를 맨 처음 지구상에 도입한 나라가 스웨덴이었는데요. 네. 스웨덴도 2007년에는 이제 부유세를 폐지합니다. 예. 물론 여전히 부유세를 실행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 스페인 등 예. 부유세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 비해서는 부유세 도입 나라가 줄었습니다만은 예. 여전히 또 일부 국가에서는 부유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로존 위기 이후에 부유세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은 부유세라고는 그렇죠. 세목을 신설한 게 아니라 세율을 올리는 겁니까? 주로? 새로 도입하기도 하고 예. 이제 새로 신설하자는 얘기가 예. 사실 그래서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네.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예. 지난 20, 30년은 세율이 인하되고 네. 있던 부유세도 폐지되는 분위기였고요. 네. 2008년도를 이후로 해서 30년 동안의 감세 분위기가 예. 증세 분위기로 반전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꽤 많은 나라에서 지금 소득세율 최고 구간 인상이 시행된 나라도 있고 시행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이제 추진되고 있는 나라도 있고요. 예. 또 근래 들어와서는 부유세 얘기도 예. 조금씩 진행되고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나눠서 보죠. 부유세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목을 만드는 거고 기존의 소득세에서 최고 구간을 따로 설정을 해서 세율을 더 올리는 건 별개의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제가 구분해 드리면 네. 보통 저희가 부자 증세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자 증세를 얘기한다는 건 대상만이 사실 정해져 있고요. 예. 그러니까 고소득자, 예.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매기라는 뜻인데 예. 부자들이 새로 얻는 소득에 매기는 방식, 그게 소득세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더 소득이 생기든 안 생기든 그거와 무관하게 자산이 많으면 네. 그 매기는 게 부유세입니다. 예. 사실 종합부동산세가 그때 그 저항이 컸던 게 이제 조금 이제 은퇴한 어르신들이 9억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 지금 현금 소득이 없는데 그렇죠. 예. 자산에다가 높은 세금을 매기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제 저항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득세 법인세는 지금 이미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현행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매기는 방식의 부자 증세는 현행 세제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 구간 세율을 올리면 됩니다. 네. 세율만 인상하면 되는데 예. 자산에 매기는 것은 현재 우리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렸지만 사실 당시의 종합부동산세가 애초 노무현 정부가 예상했던 만큼만 추진되었다면 예. 큰 부유세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고가의 자산에 매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부동산 영역에서 부유세를 도입한다고 할 때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예.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방식도 있고요. 아하, 예. 물론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금융자산은 빠집니다. 네네. 그러지 말고 애초에 부유세를 다시 논의하자. 금융자산과 예, 예. 부동산자산을 합쳐서 매기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부유세를 새로 신설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그 신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니,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건호 실장께서는 어떤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사실 종합부동산세가 있기 때문에요. 네. 세목 신설에 따른 저항이 사실 굉장히 크죠. 예. 저는 이 둘에 대해서는 뭐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국민들의 결국은 여론 정서가 중요할 텐데요. 예. 일단 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 네. 이제 부자 감세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예. 저희가 부자 감세 철회할 때 종합부동산세를 원상 회복시키는 게 중요한 요구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은 종합부동산세를 원상 회복하는 거 예. 이게 애초에 있던 거 그리고 깎인 것을 원상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좀 더 공론화하는 데 있어서는 예. 유리할 것 같고요. 예. 욕심을 부린다면 이제 금융자산까지 합쳐서 부유세를 신설하고 싶은데 예.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에서 부유세를 가진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금융소득종합과세라든지 네. 그다음에 세라든지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라든지 네. 또 별도의 논의가 있기 때문에 예. 1단계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게 예. 좀 더 국민들의 이렇게 그 논의를 확장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국민들이 부유세를 도입하자고 더 목소리를 많이 높여주시면 또 부유세로 가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9억 원 이상 예. 이래버리면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 같은 게 실거래가로 지금 신고를 하잖아요. 그 기준시가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9억 원 이상 되는 아파트가 꽤 돼요. 지금 부동산이 워낙 침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차라리 그 종부세 대상 금액을 올리고 세율을 올리는 이런 방안은 강구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9억 원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인데 예. 당시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도 저항했던 게 그런 그 정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나는 9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진 않지만 예. 지금 5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곧 9억으로 오르기를 바라고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재적인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로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우리 사회에서 9억 정도면요. 예. 지금 저희 전체 그 국민들 중에서 해당되시는 분이 1% 이내입니다. 0.2%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9억 원 정도의 기준에서 세율을 높이는 건 네.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자, 그 종부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범위를 약간 확장을 해서 한번 그럼 이 점을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부유세라고 하는 세목을 신설하느냐 아니면 종부세를 강화하는 우회로를 택할 것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예. 이것이 강구돼야 될 만큼 지금 우리의 세수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세수도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네. 현행 세제에서도 지금 펑크가 나 있습니다. 올해 10조 내지 20조 원 정도의 재정 적자가 날 예정이고요. 네. 그러니까 현행 세제 자체에서도 지금 적자가 날 뿐만 아니라 지금 복지가 늘어나야 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세출은 즉
정부 복지 예산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세수를 늘려야 될 상황이. 그렇습니다. 절박한데 예. 현재 우리나라 양극화를 얘기할 때 소득 양극화와 자산 양극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득 양극화를 일부라도 조세 영역에서 해소하기 위해서는 네. 소득세나 법인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부자 증세죠. 예.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 구간을 인상하는 세율 인상이 필요하고요. 예. 또 하나는 소득 영역과 별도로 또 자산 양극화는 더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종합부동산세 혹은 예. 부유세 도 필요하죠. 그래서 소득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 이 두 가지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네. 전체적인 기존 세율의 강화 그리고 또 종합부동산세 혹은 부유세 신설이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선호의 문제도 아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정부가 어젠가요? 그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예. 이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늘리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취득세율을 낮춰주는 대신에 재산세율은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로 연결이 되는데 일단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재산세율. 이거는 뭐 그 9억 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 말고 코딱지만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재산세는 내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부동산 세수가 세목이 두 가지입니다. 네. 보유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보유에 따른 세금이 그렇죠. 있고 예. 거래에 따른 세금이 있고 이 두 개를 합칩니다. 예.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대단히 낮아요. 네. 보유세가 낮은 대신 그거를 이제 거래세인 재산세로 지금 보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이 보완 상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를 추진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유세라도 재산세 혹은 종합부동산세를 올려야지요. 네. 이 둘을 같이 갖게 되는데 예. 오히려 지금 저희들 시민사회 요구는 취득세보다는 보유세를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예. 부동산세 강화해라고 그러는데 예. 거래세인 취득세는 인하하고 또 보유세는 놔둬버리면 예. 전체적인 부동산 세 수입이 줄어들고요. 그렇죠. 또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과연 적절한 건지에 대한 또 정책적 논란도 있고요. 예. 굉장히 지금 거꾸로 정부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을 여쭤본 이유가 있는데 지금 종부세를 다시 강화하자라고 하는 그 움직임과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지금 정부 방안이 나왔으니까 차제에 그러면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만약에 묶어서 가버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의 종부세 논란이 다시 그러니까 그 재연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려하신 것처럼 예. 종합부동산세가 아니고 이 재산세는 네. 9억 이하의 그렇죠. 일반 서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거래는 거래할 때만 매기는데 예. 재산세는 매년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네. 재산세를 인상했을 때 거래세 변화와 별도로 재산세는 재산세 나름의 국민들의 조세 여론 혹은 조세 저항이 있죠. 그렇죠. 예. 거래세는 불가피하게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매를 한 거지만 네. 보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굳이 매매하지 않고 매매 의사도 없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율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조세 저항의 잠재성에서는 보유세가 훨씬 큽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전체 세수를 중립적으로 놓더라도 예. 깎아주는 거와 더 걷는 거를 예. 이 재산세를 혹시 올릴 경우에 그 세율 적용이라든지 예. 혹은 보유 기간에 따라 이제 좀 깎아주는 방식을 택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런 거를 아주 적절하게 지혜롭게 이거를 혼합하지 않으면 우려하셨던 것처럼 또 조세 저항이 유발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의 보유세 강화는 이제 원론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이제 제 말씀입니다. 이제 단순 무식하게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지금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율을 올리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종부세를 강화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종부세 강화가 우선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특히 재산세 이게 사실 이제 일반 시민들이 지금 재산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느끼는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가 워낙 크게 인하돼 버리는 바람에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는 전체적인 지금 부동산 영역의
정책하고 같이 연동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세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참 그래서 저는 이번에 취득세율 인하도 적절치는 않았다고 보고요. 일단 종부세를 종합부동산세를 굉장히 강화하고 이후 재산세와 취득세를 연동한 전체 서민의 재산 과세를 좀 더 종합적으로 재설계해서 가는 이런 2단계 로드맵이 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문제에 접근해 들어가는 트랙은 일단은 부자들 그러니까 그 소득이 많은 부자들도 있고 재산이 많은 부자들 일단 이쪽이 타겟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우선순위는 일단 재산 영역에서는 소득이 많은 종합부동산세부터 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재산에 따라 소득이 자산 가격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재산 때문에 지금 올해 바로 소득이 발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내는 재산세에 대해서 지금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근데 소득세 영역은 다릅니다. 소득세 영역은 매년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둘러싸고는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죠. 저희 보편복지 진영 내에서도 선부자 증세에서 일단 부자들한테만 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더 매기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러는 것보다는 이제 시민들도 일단 소득은 지금 올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얻는 소득에다가 왜냐하면 소득세 법인세가 누진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세율을 올려버리는 게 근데 사실 중간 계층이 내는 소득세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누진세 때문에. 그래서 자산 영역에서는 부자 증세를 먼저 하고요. 소득 영역에서는 같이 올려버리는 게 최고 구간에 적해 있는 사람들의 부자 증세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의 압박 요인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정치적 요인까지 고려해서 같이 올려버리자 이런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오늘 조선일보로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로 깔았던데 예를 들어서 그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그 지금도 복지보다는 성장을 더 중시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고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더 그 찬성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그 대문짝만하게 실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 세법 개정안 논란이 불거졌을 때 나왔던 우려 이것이 복지에 대한 역공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우려가 제기가 됐었는데 그것에 지금 전조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이제 지난 세금 파동 이후에 일부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고는 있는데요. 뭐 저는 조금 판단은 유보하고 싶고요. 지금 세금에 대한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두 가지가 중첩돼서 나타납니다. 어떤 점에서요? 일단 복지에서는 여전히 보편 복지를 지향하시는 분도 한 절반. 아니다. 선별 복지를 그걸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요. 선별 복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세금 부담 때문이고요. 보편 복지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갖고 있는 이제 당위성 가치를 중시합니다. 세금 영역으로 오면 전반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수가 동의를 하세요. 일단 부자들 먼저 세금 걷어라. 이러신 여론이 또 한 절반 이상 나오고요. 또 반대로 질문을 하면 복지가 는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으십니까? 하면 또 절반 정도의 분들이 또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래서 세금과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지금 급격히 변하는 그런 변동이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저희 정치권이나 일반 시민사회에서 어떠한 국민들의 인식을 좀 더 북돋고 격려하고 확장해 갈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모순된 게 아니라 그냥 그 한마디로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필요하다면 더 낼게. 근데 먼저 잘 사는 사람부터 걷어 이거 아닙니까?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다 나타날 수 있죠. 제가 조금 내면서 부자들을 더 내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설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보편복지 진영에 두 개의 의견이 있는 거죠. 지금의 소득세를 그냥 동일하게 같이 올려버리면 동일하게 누진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도 내니까 당신도 이만큼은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압박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일단 중간계층은 가만히 있고 최고 구간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당신들이 먼저 내시오. 그걸 보고 나도 판단하겠어.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뭐 다 일리가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 의견을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오건호 실장께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맞다라고 하는 이제 그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꿔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치는데요. 그렇게 갈까라고 전망하십니까? 지금 정치권을 볼 때 입법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어렵죠. 지금 의석 구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민주당 등 야권이 있지만 그렇게 효과적으로
증세 운동을 펴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난번 그 예. 세금 폭탄처럼요. 예. 저는 그래서 행정부나 정당이 자기 나름의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예. 우리 시민들 예. 그리고 시민사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런 단체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저희는 이제 그래서 저희도 내고 부자들도 더 내게 하는 방식의 복지 증세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여러 가지 갈래로 저희 시민사회에서 많은 활동과 그리고 그 논의가 활성화돼야지만이 정치권도 좀 저희 의견을 경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자, 디펜스 21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책이 나왔어요? 야, 진짜 이거 또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 밀어준다. 진짜 제가 아니 여기밖에 광고할 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자, 이 이야기를 1분으로 끝일 수도 있고 예. 5분으로 갈 수도 있는데 네.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인세이 10%를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말씀. 아니 그러니까 저 책이 아직 나가는 기미가 안 보여요. 네, 저 지금 비상사태야. 20% 줄게 20% 진짜야. 20%? 네. 그래요? 네. 그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좀 해주세요. 그거. 예, 알았습니다. 예. 책 제목이 뭐예요? 서해 전쟁. 서해 전쟁. 왜 갑자기 영화 탐 크루즈가 주연한 우주 전쟁이 생각이 날까? 그 화성 침공. 아니요. 우주 전쟁. 우주 전쟁 안 보셨어요? 그거는 픽션이고 나는 논픽션인데 예. 논픽션이 픽션보다 재밌을 수도 있다. 물론이죠. 예. 네. 원래 그 조작된 정보가 더 감동적이고 예. 재밌다고. 예. 근데 조작이 없는 정보도 이렇게 진솔하고 감동적일 수 있다. 예. 예. 자화자찬이 거의 뭐 지금 신의 경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좀 팔아야 돼요. 좀만 더 하세요. 예. 우리 이 여름에 NLL 갖고 이 전국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예, 그죠? 예. 우리 서해에서 슬픈 소식들 계속 들렸고 그거 갖고 정치가 다 움직였잖아요, 그죠? 예.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돼요. 네,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서 서해 전쟁이나 책 보면 뿌리가 뽑힙니까? 1차 연평해전부터 그 연평도 포격 때까지 최근까지. 예. 그냥 뿌리를 다 뽑았어요. 그러면 뭐 좀 거기에 이 비사주 좀 들어가 있나요? 비사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죠. 대표적인 거 하나만 여기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서해에서 일어났던 5번의 그 남북 충돌 교전은 예. 정부가 발표한 거하고 다르다. 예. 네.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만 공개하고 예. 나머지 진실은 바닷속에 수장시켜 버렸다. 예. 이걸 인양해서 건져 올리면 예. 서해가 전혀 이야기가 달라 보여요. 예. 우리가 북한을 친구로 대하면 친구가 되고 적으로 대하면 적이 됩니다. 예. 서해에서 어땠는가 봐요. 예. 왜 옛날에는 친구였고 아무 교전이 없었는데 네. 뭐 친구라고까지 하긴 뭐해도 최소한 서해에서 적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방치된 바다였어요. 근데 이제는 적이에요. 네. 그렇게 만든 요인이 있어요. 예. 이게 정부 발표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전 이거 만들다가 아주 병나서 들어눕는 줄 알았어요. 왜요? 아니 우선 이걸 꼭 내야 되냐? 예. 고통스럽죠. 들춰내니까. 불편한 진실쯤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지만은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서해 평화를 위한 진실 찾기, 예.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알기, 예. 뭐 이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요? 네. 아마 처음 있는 시도일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왜 안 나가요, 책이? 아직 나온 자체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예. 네. 이탈남밖에 여기서밖에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책을 봐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지. 이게. 그래요. 예. 오늘 이제 이탈남에서 이제 책 제목까지 이렇게 쫙 나갔으니까 네. 판매가 쫙 올라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세 10%? 네, 이젠 10%가 문제가 아니에요. 더. 네. 아니 제가 과감하게 난 아주 젠틀하게 상납한다. 이게 지상파 방송했으면 지금 방송 심의에 걸리는 거 알아요? 아니 그래서 이탈남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팟캐스트 신대륙이라 그랬잖아요. 예. 여긴 자유가 있어요. 자유로운 정신이거든 우리가. 예. 무슨 얘기든 광고의 자유? 그러니까. 네. 자꾸 저를 부끄럽게 만드시네. 좀. 예. 아무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김종대 편집장께서 이 군사 정보라든지 식견이 얼마나 탁월하신지는 뭐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계속 매주 한 번씩 쭉
점검을 해 오셨고 또 확인을 하셨을 테니까 서해 전쟁 네. 그 책에 참 그 NLL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네. 그렇죠? 네. 이런 그렇습니다. 책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아, 오늘 화끈하시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네. 네. 자, 우리 담배 피우면서 했던 얘기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아, 끝났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육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계속 지금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제만 하더라도 말이죠. 제가 무슨 주제로 이탈남을 또 할까 네. 뭘 또 브리핑 해드릴까 고민했는데 이게 뉴스에 나오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벌써 몇 번째입니까? 올해 들어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요. 예, 5월달에 그 교내에서 예. 이제 그 훈육장교하고 같이 그 생도들 간에 음주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교내 잔디밭에서 과 단합 대회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숙소로 옮겨져가지고 성폭행 사건으로 비화가 돼서 예. 그 육사 교장 모가지가 날아가고 군복 벗었어요, 그죠? 예. 예, 아주 고강도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초에 예. 그 태국에 갔던 그 저 우리 육사 그 봉사 활동단이 네. 숙소를 이탈해서 음주를 하고 마사지 업소를 출입했다. 예. 이래서 발칵 뒤집혀졌어요. 예. 그런데 어제 뉴스에 또 나온 내용은 이것과 달리 더 황당하고 아주 해괴한 얘기입니다. 예. 그 육사 4학년 생도가 외출해서 예. 여중생하고 성관계를 갖고 예. 그다음에 화대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를 할 때 그 예. 여중생의 스마트폰까지 훔쳐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 나왔더군요. 예. 아니 도대체 상대가 말이죠. 여중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 육사 4학년 생도면 곧 인관될 장교 아닙니까? 네. 이제 몇 개월만 참으면 한 학기만 더 참으면 말이죠. 예. 대한민국의 호국 관성이 될 육군 소위 인간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 이건 저 육사라는 어떤 그 학교를 떠나가지고 민간인이 이런 일을 해도 일반 대학생이 이래도 말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참 개탄을 금치 못할 일인데 어디보다 규율이 강하고 어디보다 어떤 그 저 품위를 요구받는 이 육군 사관학교 4학년생도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어제 적지 않은 국민들이 좀 충격을 받았지 않았을까. 네. 이게 참 우리를 굉장히 슬프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 지금 사례 세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드러난 사례인 겁니까? 다시 말해서 드러나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일들도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요즘은 다 드러납니다. 제가 그렇습니까? 보기에 예, 물론 이 사건도 세 번 다 육사가 쉬쉬하다가 공개한 거예요, 사실은. 네. 사건이 터졌으면 즉시 조치해야 되는데 예. 자체 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며칠씩 끌었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언론 보도가 나니까 그때 해명한 사건들입니다. 이 세 건이 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저기 공개될 수밖에 없는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한 사건이 하나 또 있어요. 어떤 거였는데요? 그 저 육사 생도가 예.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교제하던 여성하고 예. 그 이렇게 휴가 나갔을 때 그 말하자면 동거를 했나 봅니다. 예. 이걸 학교에서 퇴교를 시켰어요. 예. 그냥 그건 진짜로 사랑한 건데. 네, 이건 결혼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가 부모의 다 예, 양해하에 예. 예, 이제 곧 결혼을 할 그 남녀인데 이 동거가 밝혀져 가지고 퇴교를 당해서 그 자기 학교를 상대로 해가지고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퇴교 무효 소송이 되겠죠. 예. 거기에서 법정 판결은 아니 이 개인들 간의 이런 사생활을 학교가 과도하게 규제해가지고 퇴교라는 게 뭔 말이냐. 그렇죠. 그래서 퇴교 무효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아, 예. 예, 물론 육사는 항소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진행 중이겠지만은 이런 일까지 하면 네 건인데 예. 어떤 거는 법적인 문제, 어떤 거는 기각문란 문제, 예. 어떤 거는 아예 그 범죄 문제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네 건이 이렇게 터졌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뭐 군사정권 때 더한 일이 있었을 때 은폐됐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체를 모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과 서너 달 사이에 이렇게 연이은 사건이 터지는 건 처음 있는 일이 분명하고 네. 또 그런 만큼 육사라는 거는 국민 누구나가 생각할 때 정말 어떤 그 긍지와 자부심, 예. 강한 규율의 어떤 그 상징처럼 여겨졌는데 이게 왠지 폭삭폭삭 무너지는 붕괴되는 육사의 어떤 문화와 멘탈, 정신이 붕괴되는 이런 걸로 보여진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죠. 또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육사 자체뿐만 아니라 육군 자체가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좀 전에 이제 그 사랑을 해서 한 여성과 이제 동거를 하다가 퇴교 조치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옛날에 모 여대가 네.
학교를 다니면서 결혼하면 퇴학을 시켜버렸었잖아요. 금지돼 있었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아니 저는 그거 보면서 아니 결혼한 사람은 공부를 못하냐 말도 안 되는 네. 그죠. 근데 그 학칙이 저는 그러니까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육사만 지금 남아 있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이게 아마 노무현 대통령 시절로 기억하는데 그 국가인권위에서 네. 육사의 그 상금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상금이 뭐였습니까? 상금은 이제 흡연, 흡연 금지하는 거고 예. 음주 금지, 예. 금주죠. 네. 그다음에 혼인 금지인데 네. 혼인은 법적인 혼인뿐만 아니라 사실상 교제까지도 예. 금지하는 것으로 운영이 됐어요. 이래서 상금제도라 그럽니다. 예. 이것이 이제 국가인권위에 의해 가지고 시정 권고를 받았고. 예. 그래서 시정이 됐습니까? 아니 처음엔 육사가 버텼어요. 예. 우린 뭐 교육 목적상 시정 못하겠다. 예. 이래가지고 버텼는데 그 후에 일부 규정이 완화됐죠. 네. 제가 저번 방송 때 그걸 몰라가지고 예. 제가 약간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 교제 자체는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애는 된다. 커피숍에서도 만날 수 있고, 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씩 완화가 되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예.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4건의 사건 말이죠. 이 기각문란 또 어떤 상금 위반인데 이런 어떤 것들이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제까지 강한 규율 때문이었냐, 너무 조여붙였기 때문에 사고를 친 거냐, 예. 아니면 규율을 좀 완화시켜줬더니 그걸 틈타서 사고를 친 거냐, 예.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안에서 애가 비행 청소년이 됐어. 자꾸 사고를 쳐. 네. 그러면은 엄마 생각에는 아빠가 너무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그러니까 애가 비행 청소년이 된 거다. 예. 또 아빠 생각에는 엄마가 너무 애를 오냐 봐주니까 제가 저렇게 비행 청소년이 된 거다. 그다음에 부모는 합심해서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비행과 일탈이 일어나는 것도 정반대의 두 가지 처방이 지금 다 얘기가 되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육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율이 문제냐, 네. 아니면 조금 풀어준 게 문제냐.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근데 오늘 국방부가 대책을 발표한대요. 예.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그 대책 발표가 네. 끝났을 걸로 네, 봅니다. 네, 네. 그런데 군에서 발표하는 대책은 뭐겠습니까? 규율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벌써 훈육 장교 전원을 교체했다. 또 생도대장을 보직 해임 시켰다. 지금 이런 대책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외출 외박 휴가를 또 금지시키고 휴가 나간 애들도 다 들어오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조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대 책임을 물어서 네. 어떤 한 학년 또는 생도 전체에다가 더 가혹한 규율을 주입하고 예. 정신 교육을 시키고 무슨 육사 혁신 주간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 규율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지금 군에서 발표하는 건 그런 방향이겠죠. 예. 반면에 이제 외부 기관에서 보기에는 아니 여태까지 얼마나 과도하게 규율을 하고 무슨 어떤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인정 안 하고 했던 그 구조 자체를 바꿔줘야지. 예. 이게 계속 그렇게 강압적인 규율만으로 이게 되겠냐, 이런 또 여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부딪힙니다. 네.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돼요. 근데 여론이 그렇다 하더라도 뭐 군에서 안 받아들이면 그냥 조이는 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방향?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우리가 육군사관학교라는 이 특수 목적 기관이라는 이 어떤 엘리트 교육 기관이 도대체 왜 생긴 거냐? 아니 이게 그 점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외국에도 사관학교는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이 규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런 상금 제도가 있는 나라가 아마 전 세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포함해서 2개국 정도로 알고 있어요. 또 한 나라는 또 한 나라가 어디더라?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태국이라든가 어디라든가. 예. 하여간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는요? 없어요. 우리나라 육사가 웨스트 포인트 본따 갖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육군사관학교의 이 문화가 말이죠. 네. 그 웨스트 포인트를 그대로 모방한 건데 그 웨스트 포인트는 과거에 미국 이민자들의 청교도 문화를 이렇게 계승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교 초기부터 어떤 강한 규율이 강조가 됐죠. 원래 청교도 문화가 그런 거 아닙니까? 금력주의에 기반한.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본토에서 없어진 문화가 여기에는 아직 보존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군대는 사실 과거 유물의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 군대의 무슨 잔재, 뭐 내무반 문화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예, 일제 예. 시대 문화죠. 예. 예, 그다음에 군대에서 쓰는 용어 보십시오. 하여간 희한한 일본어 아직도 다 쓰고 있잖아요, 그죠? 뭐 군대만이니까 언론 쪽에도 일본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 뭐 훅가시를 한다, 뭐 이런 거. 예, 또 이제 건설 현장에 가면은 그죠? 예, 그렇죠. 예, 뭐 저 시마이 하자 이런 거.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법률 같은 용어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많이 시정이 됐어요. 일본식 한자어도 많죠. 일본식 한자어도 많고.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서서히 바뀌었다고. 네. 근데 우리 군대는 예를 들어서 그 민간인 경찰이 일제 시대 때 순사였어요. 네. 그 지금 경찰로 바뀌었죠. 예. 그러면 군경찰이라고 부르면 돼요. 예. 근데 헌병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 일제 시대 용어잖아요. 그죠? 아, 헌병이라는 용어도 그렇네요, 진짜. 아, 그 왜 악랄한 그 일본 헌병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런 것 때문에 그 식민지 잔재를 가지고 사회에선 다 없어졌는데 군대는 그대로 있잖아요. 오, 진짜 그죠? 그러네. 그냥 군 예. 경찰 이러면 되잖아요. 아, 군경찰 그럼 되지. 예. 아, 또 영어로 MP라고 예. 밀리터리 펄리스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헌병 MP라고 써봐요. 영어로는 그렇게 하고 왜 헌병이냐고? 말되네. 말 되잖아요. 예. 그냥 번역해 쓰면 되지. 예. 예. 그것뿐입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 탄약을 불출한다. 그러면 난 처음에 안 준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 불출이니까. 불출이면 빼내지 말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된다. 빼내면 안 된다. 이런 거. 탄약을 보급해 주는 게 불출이더라고. 탄약고에서 끄집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그 저 문화적 괴리를 느끼게 하는. 예. 예? 뭔가 좀 보면은 하여간 이상하게 그 저 과거의 어떤 그 일본군의 곤조, 예. 이런 것들을 답습하는 게 마치 군인 정신인 것처럼 예. 여기에 엉성하게 미국 교육의 걸 흉내내는 예. 이런 어떤 그 저 사관학교 제도 같은 게 그런 건데, 완전 짬뽕이군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 미군 행정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얹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이 군대 문화가 국적이 없다고요. 이게 국적이 없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군인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바람직한 인성, 즉 군대 문화로서 군성, 예.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육사 생조들이 흡연하는 게 좋은 걸까요? 아, 좋은 거라는 것은 아니, 뭐 별로 흡연하는 그러니까 걸 좋다고 얘기할 성립할 사람은 수 있는 없죠. 질문 뭐. 아니고 예. 아니 예를 들어서 건강한 신체를 강조를 한다면 흡연은 금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꼴초이기 때문에 별로 동의가 안 되지만 아무튼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러니예요. 예. 과거에 군사 정권 때 장병들의 흡연을 장려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맞아. 저기 군가에도 나와요. 한가치 담배도 나눠 피우고. 예. 아예 군대 문화 흡연 문화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저 군대 생활 때 한갑에 100원 했다고 군인들한테 그 군용 담배 품질 좋아요. 예. 그 저 연초 제조창 방문했던 전두환 대통령 지시 아닙니까? 야, 장병들 그 군 담배 싸게 줘라. 그 옛날에 그 얘기니까 잠깐 새길 빠져서 예. 전두환 씨가 저 청와대에 있을 때 TV 화면에 잡혔어요. 전두환 네. 씨가 이 회의 테이블에 담배값이 있는 게 그때 그 담배값이 뭐였는 줄 알아요? 은하수였어, 은하수. 그래서 은하수가 그때 이제 그 330원 학생들이 피는 담배였거든요. 그래요. 저 많이 폈어요. 전 씨가 은하수를 피네 이렇게 한 번에 화제가 됐어. 예. 근데 알고 봤더니 값만 은하수고 내용물은 그 수제품, 대통령 진상품이라 해서 따로 만든 거였대. 그러니까 뭐라 껍데기만 그렇게 해놓고. 그렇죠. 예. 새끼를 잠깐 빠졌는데 물론 예, 확인된 예. 얘기는 아니에요. 아무튼 예. 그때 그런 얘기가 많이 들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아무튼 네. 육사 생조리 흡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흡연이 뭐 좋은 겁니까 그게. 예. 아유 흡연하면 안 되죠. 아유 우리도 저 자기도 대학도 담배 이제 피면서. 예.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미개인 취급받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그죠? 예. 아니 흡연을 장려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렇죠. 예. 누가 필요했습니까? 네. 그런데 무슨 그 상금이라고 묶어놓고 거기에다가 양심의 의무, 그 생도의 그 양심의 의무가 있다고. 네. 누가 동료가 그거 피면 고발해야 돼. 안 고발하면 그놈도 퇴교당해. 그게 문제지 사실은. 예. 그게 동료를 고발하는 문화. 예. 그러니까 무슨 규제를 만든 다음에 그 규제를 운용하는 방법이 예. 이건 철저한 고발이에요. 예. 자기 양심 고백 아니면 고발인데 예. 이건 뭐냐면은 그 저기 이렇게 한번 그 교육을 받은 육사생도들이 직업군인 끝나고자 밖에 나와 친구 잘 못 사귄다고 봐요. 왜요?
남을 고발하는 문화로 이렇게 그 훈련되고 교육을 받다 보니까 무슨 이렇게 어떻게든 뭐 보면은 제가 보기에 이 군인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어떤 그 저 인간관계나 이런 거 맺는 거 보면 참 미숙해요. 자, 그러면 음주 금지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내에서의 음주 금지 말고 네. 휴가나 외출을 나가서 네. 예를 들어서 육사 생도복을 벗고 사복을 입은 상태에서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친구나 중학교 친구 만날 수 있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도 음주 금지입니까? 아, 금지예요. 음주가 되는 건 예. 관원 상제 시에 네. 학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요건 돼. 예, 그것도 예. 예, 소주는 180ml. 그러면 얼마요? 저기 소주 반병 되나? 그쯤 되겠네. 예, 맥주는 1000cc. 아, 예. 예, 요것도 규제가 있어. 그래가지고 예, 맥주 2잔까지 되고 석잔은 안 돼.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 그 신화 생각나네. 하도 그 저기 그 술 고래여 가지고 예. 세종대왕이 요만한 잔을 하사를 했다는 거 아니야. 하루에 요 잔만 마셔라. 예. 그때 이 양반이 망치 갖고 가서 그 늘렸대잖아. 아.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그 유명한 사람인데. 아무튼 그때 임금들은 그냥 술을 주로 하사했어요. 맞아. 예, 선비들한테 주라고 주로 해서. 술이에요. 예. 아, 그래서 소주는 180ml 예, 이하. 예. 근데 그게 옛날 삼금 때의 얘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좀 너무 심하다라고 이제 한 거고 의견을 낸 거. 그럼 좀 완화가 안 됐어요? 그 뒤에도? 아니 그러니까 상금제도는 저 유효해요 아직까지. 그래요? 예, 유효한데 그 완화됐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관원 상제는 풀어주자. 그게 완화된 거예요? 소주 반병까지는 풀어주자. 그다음에 교내 음주도 풀어주자. 어떻게? 예. 훈육 장교가 있다든가. 예. 아니면은 그 생도대장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사례 얘기하면서 교내에서 이제 뭐 과 단합대회 비슷하게 음주를 했고 그 뒤에 그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교내에서도 일부 음주가 되는 거잖아요. 일부 음주가 되고 그런 어떤 그 보호 장치가 있으면 마시라 이거예요. 훈육 장교가 있으면. 있으면. 그러니까 그다음에 밖에서는 학부모가 있으면.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어린애 취급하는 거죠. 그렇죠. 어린애 취급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부모가 있고 훈육 선생님이 있으면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네네. 예, 거기서는 마시고 지들끼리는 어디 가서 먹으면 안 되고. 네. 예, 이런 어떤 그 문화가 이게 사실은 그런데 역대 육사 교장들 얘기는 그게 교육 목적상 또 필요했다는 거 아니야,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도대체 육사의 교육 목적이 뭐냐? 네. 어떤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육사가. 네. 예, 이게 관심사인데. 네. 저기 우리나라 같이 말이죠. 이렇게 그 특수 교육 기관이라고 4년제를 해 놓고 1학년 때부터 그냥 잡아쳐 넣어서 그냥 막 군인을 만들고 완전히 네. 다른 형의 인간을 만드는 이런 식의 사관학교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는 퇴조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잠깐 또 새길로 빠져서 제가 아마 김종대 편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대학 축제라는 게 거의 음주 축제였잖아요. 음주 축제. 그 뭐 음주가 없으면 축제인가 그게? 그러니까 예. 잔디밭에 천막 쳐놓고 거기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래서 그게 네. 너무 심해가지고 예.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가 축제를 하면서 이 포도청을 발족을 했어요. 포도청을. 그래서 지나친 음주를 자율적으로 단속 좀 하자. 그래서 김종대 편집장이 다니던 학교에서 포졸복까지 빌려왔어. 그래서 진짜로 포도대 발족식까지 했어요. 제가 포도청장이었어 그때. 포도대장. 별걸 다 했네. 그런데 뭐냐면 예. 딱 거기 쫙 풀었어 포졸을. 근데 한번 이렇게 쫙 돌아보니까 포졸들이 포졸복 입고 다 뻗어 있어. 지네가 제일 먼저 술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나치는 문제도 문제가 있냐. 대공황 때 미국이 술 금지했잖아요. 예. 네, 금주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 밀주 성행을 했지. 그래 마피아가 밀주 제조로 양성된 조직 아닙니까? 떼돈 그게 벌었죠, 떼돈 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무엇을 규제하고 규율을 할 때, 네. 그것이 잘못되면 말이죠. 너무 과도한 규제는 음성적인 어떤 문화를 더 조장해가지고, 네. 그래서 마피아가 더 크고, 그죠? 예. 예, 또 지들끼리 총질하고, 그죠? 예. 예,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런 정도의 규율을 하는 어떤 육사의 교육 제도라는 건 이제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이제 군사 전문 어떤 그 직업인으로서의 장교를 양성하는 건 이제 대부분 대학원 제도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그냥 그 사고가 형성되는 막 19세, 20세들을 잡아 쳐놔가지고 무조건 그냥 뺑뺑이 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예. 대부분 그 일반적인 사회 지식과 교양과 예. 어떤 시민으로서의 어떤 소양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예. 거기다가 군사적 전문 지식을 접목해주는 대학원 교육 군사 전문 대학원이 되네. 그런 쪽으로 다 바뀌었다고. 법학 전문 대학원 네.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우리하고 비슷한 웨스트 포인트 봐요. 네. 요즘은 진급이 밀려가지고, 예. 저기 ROTC에 밀려가지고 이제 저 국내에 어떤 그 인류 엘리트 집단도 아니라고 거기가. 예. 그러니까 웨스트 포인트도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를 갖고 반성을 했어요. 네. 아,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 아. 사회와 자유로운 소통, 예. 어떤 교양인 또 지식인 예. 이런 것들을 좀 등한시하고 네. 계속 어떤 편중된 어떤 특정한 문화에 너무 편중되게 그 교육을 시키니까 경쟁력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그 김정일 편집장께서 말씀하시는 대안이라고 하는 게 육사라고 하는 학교는 그대로 두는데 거기서 학부제와 예를 들어서 대학원제로 나누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니, 굳이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육사 대학원 설립안도 옛날에 다 있었어요. 아 있었습니까? 예, 다 있었고. 그러니까 국방대학원이라고 있잖아요. 아 거기서 석사과정 또 다 있어요. 예. 다 있는데 저는 육사를 폐교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 예. 이런 식의 어떤 저 장교 양성은 예. 현대 추세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장교는 어디서 양성합니까? 아, 수단 많아요. ROTC도 있고. 예. 예. 그다음에 군 전문 교육 기관이 필요하다면은 예. 민간의 어떤 대학이나 이런 데서 적어도 1, 2학년까지 공부하고 예.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사람들을 예. 따로 선발을 해가지고 예. 소정의 교육만 시켜서 그 군사 전문가로 장교로 인간되게 해도 충분해요. 그럼 ROTC는 필요한 제도라고 보십니까? ROTC는 필요하죠.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육사를 완전히 학교를 흔적도 없이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지금의 이런 4년제 교육 과정은 이 존폐 위기 문제까지 포함해서 전 재검토해야 된다. 예. 진짜 우리가 그 군사 전문가 어떤 싸우는 전사죠. 워리어를 양성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 그건 뭡니까? 이 사람은 평생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네. 또 문민 통제, 이 국가와 헌법과 시민이 요구하는데 어떻게 내가 복종하면서 내 네. 전문 지식으로 봉사할까? 예. 이거를 저 직업 의식으로 갖춘 사람을 양성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요즘 그 육사 교육은 말이에요. 그 교육의 수준도 자꾸 군사 교육까지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일반 교육에 대한 부담이 커져가지고 예. 자꾸 교육의 수준도 낮아진다는 문제도 있지만은 예. 사회하고 단절 소통을 체질화하는 교육입니다 이게. 예. 예. 이러면 제복 입은 시민이 될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민주사회 원리하고 근본적으로 안 맞는다 이겁니다. 육사의 교육 취지가.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어떻게든 4년간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저 죽으면 동작동 국립묘지가는 이것만 배웠으니까 예. 제가 그 한 대령 준장쯤 되는 사람들하고 이해하다 보면 제가 민간인 시각으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뭔데요? 진급이 안 되면은 전역 지원을 하고 나와서 다른데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가야 된다고. 예. 근데 그 결심을 못 해요. 왜요? 아니 사관학교 때부터 동작동 국립묘지가는 교육만 받아오니까 사회에 적응할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적응할 자신이 없고 예. 이 군인의 길이 아닌 다른 명예로운 길이 있다는 걸 상상을 못해요. 아, 예. 직업 보도가 안 돼. 전직 지원이 안 된다고. 네. 그러면은 이런 걸 계속 제가 토론하면서 내가 참 이 사람들을 이해 못하듯이 이 사람들도 나를 이해 못하는구나. 왜냐하면은 이 다양한 선택 이런 게 이제 이게 좀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엘리트들 사관학교 들어갈 땐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나올 때 보면 왜 이렇게 무능하고 좀 독서도 안 하고 참 이 어떤 일반적인 말이죠. 너무 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군사 교육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자유로운 정신 또 그러면서 어떤 어떤 교양의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그거를 좀 대충 말하자면 그건 좀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안 해왔다고. 옛날에 구소련의 군부를 보면은 논문 잘 쓰는 사람이 진급이 잘 된다고. 예. 근데 미국 문화는 예. 전과를 많이 거둔 사람이 진급이 잘 된다고. 예.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 위주로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소련의 그 전술 보십시오. 얼마나 심오합니까? 논문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좀 망한 소련이지만은 배울 건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 공군 사관학교는 필요합니까? 아니 공군 해군 사관학교도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 예. 육사가 규율이 제일 강하고 예. 거기는 4학년 때부터 풀어준대요. 공사 해사는 예, 상금 뭐 이런 거 풀어주는 모양이더라고 일부는. 예. 예, 과거에 제가 국가인권위 자료에서 본 거니까 이건 조금 다시 확인해봐야겠지만 예. 그 국가인권위 권고도 육사가 제일 심하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어느 정도는 유사한 거죠. 예. 4학년이 될 때까지는 그죠? 네. 예, 유사한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왜 그러면 공군 사관학교를 여쭤봤냐면 사관학교에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관학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 그거를 좀 너무 폄하하는 측면이 없지 않느냐? 바로 이걸 여쭙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65만 대군에 세계 6위의 국방비를 쓰는 말하자면 군사 강국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전현직 장성, 예. 현직 예비역 장성이 3,000명인데 네. 무지 많아요, 아이가 우리나라 별들. 네. 3,000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국형 군사 전략에 대해서 책 한 권 제대로 써본 사람이 누가 있어? 그다음에 육사를 졸업하는 그 소위 신임 소위 중에 도대체 클라우제비치가 뭔지 육도와 삼략이 뭔지 뭔가 이 어떤 그 좀 어떤 그 지적인 이런 군사적인 게 아니고 저도 읽었는데. 아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무슨 전방 소대장이 알아야 될 지식들을 주로 가르쳐서 내보내더라고. 네. 예, 뭐 소부대 전술 이런 거죠. 뭐 분대, 뭐 기동, 뭐 이런 거, 유격이 어떻고. 근데 그런 어떤 그 기능적인 것들은 야전에 나가서 사실 배워도 돼요. 그러니까 군대에선 기본기만 익히고, 저 사관학교에서는 막상 그 소위로 인간되면서 재교육 과정이 계속 있고 또 거기에서 끊임없이 이런 부분을 또 계급의 어떤 수준에 맞춰가지고 교육을 다 시킨다고. 예. 근데 여기 사관학교에서 나가는 어떤 자원은 어떤 국가와 사회, 어떤 미래의 인재가 될 수 있는 기본 소양과 바탕, 전략적 안목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교육시켜서 내보내야 된다. 근데 이런 부분보다는 주로 그 어차피 나중에 다 알게 될 거, 이런 것들 위주로 돼가지고 너무 실무 교육에 치우쳐 있어요. 또 육사도 과가 있나요?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과 문과 다 나눠지고 거기에서도 3, 4학년 올라가면 전공이 다 있습니다. 전공이 있어요. 일반 대학처럼. 예. 그래요? 예. 그러면 더 심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또 그러면서도 5년차 전역이라 그래가지고 인관하고 5년까지는 의무 복무를 하고. 네. 그 다음부터는 제대하고 싶은 사람 제대하라고 그렇죠. 풀어놨어요. 제대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 우리가 이라크 전쟁 이제 한참 진행될 무렵에 그래 이라크 전쟁을 미국이 지금 9년째 하고 있죠. 10년째 하고 있네요. 2003년부터 했는데 2010년경 돼 보니까 웨스트 포인트 졸업자의 58%가 소련 계급이 되기 전에 전역 지원서를 집어던지는 거예요. 네. 이게 오늘날 웨스트 포인트가 붕괴된 하나의 실상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너나 없이 군대를 다 떠나. 나 군대 생활 못하겠다. 이러면서 소령이 되기 전에 다 떠나버려요. 네. 그러니까 소령 달고 웨스트 포인트 출신이 숨만 쉬어도 중령은 저절로 된다 그랬어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이게 바로 어떤 그 하나의 그 문화가 이제 붕괴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대위 소령 계급이 2010년 그때 기준으로 약 3,000명이 부족했습니다. 미군에. 그러면서 이제 전과자들 막 입대시키고 외국인들 시민권 준다고 꼬셔서 입대시키고 해서 오늘날 미국 군대 실상을 보면은 저게 세계 최강의 군대가 맞나? 이럴 정도로 질이 형편없어졌어요. 그다음에 우선은 뭐 수준은 고사하고 우선 힘들고 지쳐서 피곤해요. 군대가 싸울 의사가 없어요. 근데 그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새길로 빠지고 싶은 유혹이 드는데 카츄샤는 뭐예요? 카츄샤는 그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군 사병 아닙니까, 그죠? 그 시험 쳐서 가는 거죠. 그 경쟁률 세다고던데. 세지. 근무 여건이 우선 좋고 영어 배울 수 있고. 근데 제가 카츄샤 출신 몇 명하고 얘기해 보니까 영어를 배우긴 배운대요. 근데 주로 미국 욕을 배운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차려 열중셔도 하면 차려하고 하면은 열중시 하면 돼. 그 말이 뭔지 몰라. 억양만 갖고 안다고 다. 이상하게 배워 영어를 애들이. 예. 좀 새길로 더 갈까? 그냥 다시 돌아올까? 뭐 시간 많이 지났네. 예. 그래서 지금 김종대 편장님의 주장은 육사를 폐지해라. 아니 지금 교육을 근본적으로 갈아엎어야 된다. 예. 어떤 새로운 개교 차원에서 네. 이제 개혁을 검토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재발된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 아빠 싸우게 됐었어요. 비행 청소년 놔두고 예. 교육을 더 강화하려는 국방부와. 예. 그러면서 계속 악순환을 겪는 예. 이런 육사의 현실을 보는 민간인들, 국민들의 어떤 예. 이런 관점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처방은 잘못된 교육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육사를 왜 만들었는가? 그 많은 돈 들여서 그 상현 한 명 양성하려고 돈 얼마나 많이 들였겠어요.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하나의 인생이 착살난다는 건데. 그걸 학비 안 내죠? 안 내요. 일전 안 내죠? 일전 안 내요. 예. 그래서 옛날에 돈 없는 집 애들이 사관학교를 많이 간 거예요. 그렇죠. 학비가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어떤 교육의 본질, 어떤 민주 사회의 전문 직업화된 어떤 군인 양성기관이라는 네. 이런 명확한 어떤 현대적 의미로 다시 이것이 재정비돼 가지고 예. 교육 목적 철학 이런 것들이 다 다시 하고 좀 일반적인 교양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무슨 육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첫 화면에 오탈자가 나와 씨. 무슨 오탈자고 했는데요? 끊임없이 해서 끈을 니은 받침만 있더라고. 니은 히읗이잖아. 근데 지금도 들어가 보라니까 끊임없이를 어떻게 쓰는가? 그래요? 첫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요? 네, 이거부터가 불쾌해요. 도대체 맞춤법도 틀리는 육사가 무슨? 지금 근데 그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그 서해전쟁이라는 책에 오탈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자연인 개인이고 여긴 기관인데, 그렇게 연결하지 마시고, 예. 왜 왜 또 빠져? 아니 뭐 틀린 말했어요 제가? 그렇다고 끊임없이라고 맨 앞대가리에 책 표지에 그거 오탈자 나온 거라니까 이거는 이게 다르다니까. 표지에는 오탈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 책을 폄하하지 마세요. 예. 저는 마지막으로도 홍보해 주려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래, 10%. 예. 아무튼 오늘 국방부가 발표한다고요? 그래서 육사 대책을? 네, 지금 좀 발표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좀 그러면 좀 전형적인 방향으로 좀 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네. 우리 김종대 편장님의 그 전망에 따르면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아니하다. 예. 그렇죠? 근본적으로 보자.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계속 연이어서 별로 좋지 않은 뉴스가 그 꼬리를 물고 있는데 이건 육사의 명예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슬픈 뉴스죠.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틀어막는 게 그럼 상수냐? 바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거. 그다음에 핵심은 이겁니다. 틀어막는다고 조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권은희 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틀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한낮의 햇볕은 여전히 따갑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꺾이고 있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우리나라가 온대에서 아열대로 바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봄과 가을의 기운이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좀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근데 또 환절기가 되면 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죠.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